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장 사랑하는 가족, 가령 어머니가 방금 돌아가셨다고 해볼게요. 네, 진짜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상황이죠. 맞아요. 그런데 슬픔에 잠겨서 혼자 방에 들어가 펑펑 우는 대신에 갑자기 정부 관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엄청 두꺼운 매뉴얼을 하나 툭 던져주는 거예요. 어, 매뉴얼이요? 그 정신없는 와중에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앞으로 27개월 동안 당신이 입어야 할 옷의 재질은 무조건 이거고 고기랑 좋은 반찬은 절대 먹을 수 없다. 이렇게요. 세상에. 심지어 하루 중에서 소리내어 통곡해야 하는 시간까지 막 오전 몇 시, 오후 몇 시 이렇게 법으로 딱 정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떠신가요? 와, 현대인의 관점에서는 진짜 숨이 턱 막히는 상황일 수밖에 없죠. 슬픔이라는 게 사실 인간이 겪는 가장 내밀하고 개인적인 감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감정의 발현조차 거대한 국가 시스템이 완벽하게 통제하고 또 규격화하려고 들은 그런 구조니까요. 네, 바로 그 지독하게 통제된 상황이 오늘 저희가 이 깊이 있는 탐구를 시작할 출발점입니다. 흥미롭네요. 청취자 여러분이 저희에게 보내주신 자료 더미를 지금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1446년 그 조선 왕실을 덮친 거대한 상실을 기록한 역사적 텍스트들, 그리고 당대 최고의 화가였죠. 안견이 그린 걸작 몽유도 원도의 고해상도 스캔본이 들어있습니다. 이 자료들의 조합이 되게 묘해요. 그 공식적인 궁중 기록이라는 아주 건조한 텍스트랑 완전히 초현실적인 이상향을 그린 예술 작품이 같은 시공간을 배경으로 맞물려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명확해요. 이토록 엄격한 규범으로 개인의 감정까지 꽉꽉 통제하던 사회에서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진짜 슬픔을 극복하고 위안을 얻었는가, 이걸 알아내는 겁니다. 기대되네요. 거대한 국가적 애도의 이면에서 피어난 왕실 여성들의 비밀스러운 연대, 그리고 그 한 폭의 그림이 어떻게 무너진 마음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었는지 살펴볼 건데요. 자, 그럼 1446년 텅 빈 궁궐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보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1446년은 세종대왕 제위 28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이해 조선 전기의 그 안정과 왕실의 든든한 기둥이었던 소헌왕후가 5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 소헌왕후요? 네, 소헌왕후는 세종과 가장 오랜 세월을 함께하면서 문종, 수양대군, 안평대군 등 수많은 자녀를 낳은 분이잖아요. 네네, 엄청난 대가족이었죠. 기록을 보면 세종 본인도 말년에 시력 상실이랑 온갖 지병으로 건강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였는데 아내의 죽음 앞에서 거의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하며 슬퍼했다고 전해져요. 아내를 잃은 남편의 비통함이야 시대를 막론하고 다 똑같겠지만 문제는 이분들이 조선의 왕과 왕비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죽음은 그냥 한 가족의 비극으로 조용히 끝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었죠. 맞습니다. 여기서 조선이라는 국가의 뼈대를 좀 이해해야 하는데요. 조선은 철저한 유교 국가였고 유교 정치에서 얘는 그냥 도덕 교과서에 나오는 권장사항이 아니거든요. 아, 그럼요. 그건 헌법이자 국가를 작동시키는 운영체제 그 자체였어요. 그러니까 왕실의 가장 큰 어른인 왕비의 장례는 이 유교 시스템이 얼마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작동하는지를 백성들과 관료들에게 증명해야 하는 거대한 정치적 무대였던 겁니다. 분이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예요. 네, 엄청나죠. 그 국조 오레이라는 엄격한 매뉴얼에 따라서 궁궐 안에 빈전이라는 임시관을 모시는 공간을 차례고 무려 27개월 동안, 그러니까 거의 3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국가적인 상을 치릅니다. 정말 긴 시간이죠. 청취자 여러분, 직전에서 가장 스트레스받고 고통스러웠던 장기 프로젝트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걸 어머니를 잃은 깊은 슬픔 속에서 막 온 나라의 감시를 받으며 2년 넘게 매일같이 수행해야 한다고 상상해 보시는 겁니다. 와, 진짜 아주 무서운 상상이네요. 그 27개월 동안 세종을 비롯한 모든 조정 대신들은 화려한 옷을 다 벗고 거칠고 염색하지 않은 3대 옷, 즉 상복을 입어야 했거든요. 네네. 당연히 국가의 모든 연회랑 음악은 전만 금지되었고 고기를 먹는 것도 제한되었죠. 그리고 매일 정해진 시간에 빈전에 모여서 곡을 하고 절을 하는 의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약간 이런 비유가 떠올랐어요. 글로벌 대기업의 CEO가 배우상을 당했는데 그 개인적인 슬픔 때문에 회사의 신제품 발표 파티, 연말 모임, 모든 공식 행사를 2년 넘게 싹 다 취소해버린 겁니다. 하하, 비유가 확 와닿네요. 게다가 수만 명의 전 직원이 2년 내내 무채색 정장만 입고 출근해야 하고요.
이렇게 겉으로는 시스템이 거대하고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과연 그 무거운 의무랑 타인의 시선 속에서 정작 상실감을 온전히 느끼고 치유할 개인적인 공간이 존재했을까요? 거의 없었겠죠. 네, 감정이 들어갈 자리가 완전히 산소 부족 상태였을 것 같아요. 그토록 촘촘한 통제망이라면 감정은 질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슬픔이라는 건 법으로 통제한다고 해서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억누르면 반드시 다른 곳으로 막 새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공식적인 국가의 무게가 짓누르던 그 낮의 시간이 지나고 태양이 지고 난 뒤에 궁궐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밤의 궁궐 말이죠. 보내주신 텍스트 자료를 보면 이 밤의 풍경이 정말 완전 반전이에요. 맞아요. 전혀 다른 모습이 펼쳐지죠. 세종과 소원왕후의 딸인 정의공주, 그리고 훗날 세조의 왕비가 되는 수양대군의 부인 정의왕후, 또 안평대군의 부인까지 이 왕실 여인들이 밤이 되면 은밀하게 모여서 무언가를 했다고 나옵니다. 네. 낮에는 유교식으로 통곡을 하던 이들이 밤에는 향을 피우고 법화경이랑 아미타경 같은 불경을 읽고 흰 비단과 연꽃으로 불교 의식인 불사를 준비했다고요. 낮의 궁궐을 지배한 것이 차갑고 막 남성 중심적인 유교의 질서였다면 밤의 궁궐은 죽은 자의 명복을 빌고 남은 자들의 슬픔을 달래는 따뜻한 불교의 공간으로 변모한 겁니다. 완전히 두 얼굴의 궁궐이네요. 네, 궁녀들과 함께 촛불 아래서 은은한 목탁 소리에 맞춰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던 거죠. 잠깐만요. 저는 이 대목에서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청취자 여러분도 역사 시간에 다들 배우셨겠지만 조선은 억불숭유, 그러니까 불교를 억압하는 걸 국가 정체성으로 삼고 건국된 나라잖아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국시였죠. 그런데 다름 아닌 궁궐 한가운데서 그것도 조선을 대표하는 왕실 여인들이 밤마다 불경을 읽고 연등을 켠다. 이거 발각되면 정치적 자살행위 아닌가요? 하하, 맞습니다. 유교적 명분을 목숨처럼 여기는 사원부나 사관원 신하들이 이걸 알면 당장 탈핵상소 올리고 궁궐이 발칵 뒤집혔을 텐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거죠? 그 모순이 바로 이 시대의 가장 흥미로운 역학관계입니다. 사실 덩치적으로 엄청난 리스크가 맞아요. 실제로 신하들은 왕실의 불교 행사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판 상소를 올렸거든요. 역시 그랬군요. 하지만 조선 초기까지만 해도 겉으로 내세우는 거시적인 국가 이데올로기인 유교와 개인의 삶과 죽음을 다루는 미시적인 신앙인 불교 사이에는 약간 미묘한 타협선이 존재했습니다. 타협선이요? 네, 유교는 국가를 통치하고 현세의 윤리를 바로잡는 데는 되게 탁월한 시스템이었지만 사후세계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했거든요. 그럼 유교에는 영혼이 위로받고 천국에 간다? 뭐 이런 개념 자체가 아예 없다는 뜻인가요? 다소 건조하게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유교적 상례는 살아있는 자들이 죽은 자를 어떻게 기억하고 모실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지 정작 죽은 자의 영혼이 사후에 어떤 평안을 얻는지에 대한 서사가 많이 부족해요. 남겨진 사람들의 의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군요. 네, 그래서 어머니를 잃은 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죠. 내 어머니가 그냥 저 차가운 땅 속에 묻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도저히 슬픔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쵸. 너무 가혹하죠. 어머니가 고통 없는 극락세계로 가셨다는 믿음, 49일 동안 영혼을 좋은 곳으로 인도해준다는 천도제 같은 불교적 장치가 그녀들에겐 너무나도 절박하게 필요했던 거예요. 와, 듣고 보니까 철저히 생존의 문제였네요. 거대한 유교적 의무에 짓눌려 막 숨이 끊어질 것 같을 때 밤마다 불경을 읽고 촛불을 켜는 행위는 반역이 아니라 스스로의 정신이 붕괴되지 않도록 지탱하는 심리적 안정기지를 만드는 과정이었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여성들의 비밀스러운 연대는 그냥 단발성 해프닝으로 끝나지도 않아요. 훗날 이 밤의 멤버 중 한 명이었던 수양대군의 부인이 정의왕으로서 조선의 실권을 딱 쥐게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죠? 국가공인 불경출판소라고 할 수 있는 간경도감을 공식적으로 설치해버립니다. 와, 진짜요? 억불국가에서 정부 예산으로 불교 출판사를 차린 거라고요? 그렇죠. 이거를 현대의 서구권 국가로 치면 엄청 엄격한 가톨릭 국가의 심장부에 이교도 경전을 번역하는 국립기반을 떡하니 세운 것과 맞먹는 파격입니다. 세상에 스케일이 장난이 아니네요. 소원왕후의 죽음 앞에서 불교의식으로 슬픔을 나누었던 이 왕실 여성들의 개인적인 치유 경험이 훗날 국가 차원의 거대한 문화적, 종교적 흐름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씨앗이 된 겁니다. 밤에 궁궐에서 피어올린 향냄새가
단순히 눈물을 훔치는 냄새가 아니라 막 시대를 바꿀 거대한 정치적 생존과 연대의 향기였다는 사실이 정말 전율을 일으키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종교적인 의식이나 기도로도 도저히 뚫리지 않는 그 먹먹함이 있잖아요. 아무리 불경을 외우고 극락왕생을 빌어도 당장 눈앞에 어머니가 없다는 그 텅 빈 현실 자체가 너무 시리게 다가올 때요. 그렇죠. 상실감의 본질이죠.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다음 자료는 바로 그 막막한 순간, 슬픔이 예술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돌파구와 마주치는 아주 시각적인 충격의 현장으로 저희를 데려갑니다. 네. 시기적으로는 소엄왕후가 승하하고 한 1년 남짓 지난 1447년 음력 5월입니다. 여전히 국가적인 애도 기간이 팽팽하게 진행 중이던 어느 날 정의공주가 동생 안평대군의 별당을 방문하는 장면이죠. 자, 공주가 문을 딱 열고 방에 들어섰는데 그곳에는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안견의 몽유도 원도가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우리가 받은 그림의 스캔본을 함께 그려보시죠. 두루마리 그림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시선이 쭉 이동을 하는데요. 도입부는 현실 세계입니다. 붓질 자체도 막 도끼로 찍어내듯이 아주 거칠고 귀괴하고 뾰족한 차가운 바위산들이 첩첩이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보기만 해도 좀 답답하죠. 네, 현실의 답답함과 고통을 그대로 시각화한 것처럼 완전 숲이 막히죠. 그런데 그 험준한 산맥 사이로 난 좁은 동굴 같은 길을 쓱 통과하는 순간 눈앞에 완전히 다른 차원이 폭발하듯이 열립니다. 맞습니다. 확 달라지죠. 안개와 구름에 포근하게 둘러싸인 넓고 고요한 대지, 그리고 분홍빛 복숭아꽃이 막 흐드러지게 핀 눈부신 마을이 나타납니다. 안평대군의 군 무릉도원의 꿈을 안견이 시각화한 작품이잖아요. 그 팍팍한 현실의 고품이 절대 닿을 수 없는 완벽하게 단절된 영원한 평화의 공간인 거죠. 아, 영원한 평화. 네, 붓의 터치도 그 거친 바위산이랑은 다르게 이상향 부분에서는 되게 부드럽고 몽환적으로 스며들듯이 표현되어 있어요. 1년 넘게 까끌까끌한 상복을 입고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의무적으로 막 통곡을 하면서 궁궐의 그 꽉 막힌 벽 안에 갇혀있던 공주가 이 그림과 처음 눈을 맞춘 순간을 상상해보게 됩니다.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저는 이 그림이 그녀에게 단순한 무슨 예술 감상이나 현실 도피용 환상이 아니었을 거라고 확신해요. 굳이 비유하자면 그 억압적인 궁궐이라는 감옥 안에서 발견한 숨겨진 심리적 패닉룸의 설계도를 딱 본 느낌 아니었을까요? 오, 정확한 비유네요. 물리적인 궁궐의 벽과 그 유교라는 제도의 벽을 단숨에 초월해버리는 시각적, 공간적 해방을 경험한 겁니다. 네네. 예술이 어떻게 인간의 감정을 전혀 다른 차원으로 치환시키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남겨진 기록 속 공주의 대화가 정말 가슴을 후벼 팝니다. 공주가 그림 속 복숭아꽃이 낭 정자를 하염없이 바라보다가 이렇게 고백해요. 궁궐은 여전히 곡소리와 예법뿐인데 나는 자꾸 어머니께서 저 차가운 능침, 그러니까 땅속 무덤에 홀로 계신 듯하여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요. 아, 그게 바로 유교적 상례가 가진 근본적인 한계였던 거죠. 네. 아무리 화려한 제사상을 차려도 결국 어머니의 육신은 차가운 땅 속에 묻혀 있다는 그 사실이 끊임없이 그녀를 괴롭힌 겁니다. 하지만 이 그림을 보고 난 뒤 그녀의 인식이 확 전환되잖아요. 맞아요. 공주가 그림을 손으로 딱 가리키며 이렇게 덧붙입니다. 저 험한 산 너머 어딘가에 이토록 꽃이 피고 바람이 따뜻한 세상이 있다면 어머니께서도 그곳에서 이 봄날을 누리며 편안히 쉬고 계시지 않겠느냐고요. 정말 아름다운 승화네요. 네. 유교가 가둔 그 차가운 무덤 속 어머니를 예술의 힘을 빌려서 따뜻한 복숭아꽃 피는 이상향으로 이주시켜 드린 겁니다. 이곳이야말로 예술이 상실감을 치유하는 아주 궁극적인 방식입니다. 부재라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상상력을 통해서 따뜻한 현존으로 승화시킨 것이죠. 와, 부재를 현존으로. 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시각적 구원의 경험이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 깊은 미적 위안을 탁 나눈 직후에 곁에 있던 안평대군의 부인이 조용히 법화경을 꺼내듭니다. 아, 다시 불경이 등장하네요. 맞아요. 그리고 며칠 뒤 작은 불사를 열어서 궁한 여인들과 함께 다시 한번 어머니의 명복을 빌자고 제안을 하죠. 저는 사실 그 지점이 제일 놀라웠어요. 보통 그림 속 유토피아에 푹 빠지면 나도 저 무릉도원으로 도망가고 싶다 하면서 현실을 좀 회피하기 마련이잖아요. 보통은 그렇죠. 그런데 이 여성들은 달랐네요. 그림을 통해서 억눌린 숨통을 탁 틔운 다음에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불경을 펼치고 연대할 힘을 얻어낸 거군요. 네, 예술과 종교가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치유의 메커니즘인 겁니다. 몽유도원도라는 시각적 예술이 숨을 쉴 수 있는 창문을 탁 열어주었다면 네. 불교적 의식과 여성들의 연대는 현실의 팍팍한 땅을 다시 단단하게 딛고 설 수 있게 해주는 바닥이 되어준 셈입니다. 와, 예술로 심리적 패닉룸을 만들고 종교와 연대로 그 방의 문을 단단하게 걸어잠근 채로 자신들을 지켜냈던 거군요. 맞습니다. 그 숨막히는 조선이라는 국가 시스템 안에서 한 폭의 그림과 한 권의 불경이 왕실 여성들을 버티게 한 완벽한 갑옷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자, 청취자 여러분, 저희는 지금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1446년 세종대왕 시대 유교라는 거대한 국가적 애도의 압력수단에서 왕실 여성들이 밤의 어둠을 빌려 만들어낸 비밀스러운 불교적 연대, 네, 그리고 안견의 몽유도원도가 선사한 그 시각적 구원의 순간을 깊이 탐구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낡은 기록들이 2026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글쎄요. 시대는 변했지만 사람 사는 건 비슷하니까요. 네, 우리는 지금 신본제나 유교 사회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어쩌면 여전히 각자에게 주어진 무거운 현대판 상복을 입고 있지 않나 싶어요. 현대판 상복이요? 네, 완벽한 직장인, 희생적인 부모, 또 문제없는 자식이라는 그런 사회적 규범과 기대치 속에서 말이죠. 다들 겉으로는 이 거대한 자본주의랑 사회 시스템이 요구하는 역할을 덤덤하게 수행하고 있지만 네네. 가만히 생각해보면 속으로는 막 붕괴되지 않기 위해 각자 필사적으로 무언가에 매달려 위안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버키 같은 삶의 구조는 15세기나 지금이나 근본적으로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외부의 거대한 시스템에 자신을 계속 맞추다 보면 개인의 고유한 감정과 진짜 슬픔, 진짜 기쁨은 뒷전으로 밀려나서 마모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달아 없어지죠. 조선시대 여성들이 숨막히는 낮을 견디기 위해서 밤의 정각에서 조용히 불경을 펴고 그림 속 복숭아꽃을 응시해야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철저히 나라는 개인의 내면을 보호해줄 심리적 패닉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이 역사적 사실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나의 감정만을 오롯이 마주할 수 있는 나만의 도피처 말이죠. 그것이 15세기 조선의 여인들에게는 아무도 몰래 켜둔 촛불과 몽유도원도 속의 분홍빛 마을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사회적 역할과 타인의 시선이라는 무거운 예법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 마음이 막 무너져 내릴 때 혹은 숨이 턱 막혀올 때 혼자 조용히 열어보는 여러분만의 몽유도원도는 과연 무엇입니까? 각자 다 다르겠죠. 네, 지친 퇴근길 이어폰 속에서 흘러나오는 이름 모를 밴드의 음악일까요? 아니면 주말 새벽 아무도 없는 한강변을 달리는 일일까요? 혹은 어쩌면 우리가 매일 고개를 푹 숙이고 무언가에 홀린 듯 스크롤을 내리며 들여다보는 손바닥 안의 작은 스마트폰 화면, 그 빛나는 사각의 액정 화면 속 어딘가가 현대인인 우리가 매일 밤 필사적으로 접속하려 애쓰는 복숭아 꽃핀 가상의 마을은 아닐까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훌륭한 자료 덕분에 아주 깊고 의미 있는 탐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오늘 밤에는 여러분의 일상 속에 숨겨진 여러분만의 도원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을 제대로 치유하고 있는지 천천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또 다른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여러분의 지적 갈증을 채워드리러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